안녕하세요. 21주차 시나리오 창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울 내용은요. 기획서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건데요. 오늘은 결과적으로 기획자의 디자인 감각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지만 사실 그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우리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은 설계, 시각화는 언어. 그렇다면은 아이디어가 그림이 될 때 영향력이 생긴다는 걸 오늘 직접 체감하게 될 건데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플로우 차트라든지 다른 시스템적인 그 다이어그램들을 배치하면서 한번 얘기를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할 주제가 바로 콘텐츠 기획서의 구성 요소와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성 있게 보여지는 정보의 시각화, 전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콘텐츠 기획의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콘텐츠 기획이라는 거는요. 그 목적과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변하거나 아니면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원래가 의도했던 그 처음에 그 첫사랑의 그 설레였던 그 느낌을 잃지 않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개발이 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이 컨텐츠 기획에 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컨텐츠 기획서는요. 컨텐츠 제작과 그 다음에 배포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제작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팀원 간의 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문서예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 자체가 목표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인가, 타겟이 어떻게 되는가, 이 타겟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 작업이 진행되는 일정은 어떻게 되고 그 일정에 따른 각각 포지션에서의 책임자는 누구시며 또 그에 따른 포맷은 어떻게, 결과물들의 포맷은 어떻게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내용들을 데이터나 문서로 말로만 하기엔 너무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활용하는 게 바로 시각적 형태의 도포나 다이어그램, 인포그래피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서 이걸 읽어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야 하며 개발의 효율성과 일정 관리. 이 개발의 효율성과 일정 관리라는 것들은 결국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포지션에선 사람이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포지션에는 사람이 몇 명을 더 줄여도 된다. 이런 일련의 운영과 관련돼서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배치와 이 인력이 A급일 때, B급일 때, C급일 때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일정을 산출하고요. 이런 이 사람들의 인건비나 아니면은 환경을 유지하는 비용적인 부분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산출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을 산출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일관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무엇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변하거나 팀원이 바뀌어도 이 변경과 그 관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는 결과 우리는 게임을 완성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보증, 품질이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왔어요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특히 게임에서는요, 이 시각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사실 게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을 해요. 기획할 때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보와 방대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게임의 시스템, 게임의 흐름, 레벨 구조, UI, UX 설계 등 이것들을 텍스트만으로 전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우 차트, 표, 와이어 프레임 등 시각 자료를 사용해서 처음 이 자료를 보는 기획서를 보는 사람도 이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들을 전달을 하면서 오해를 줄이고 빠른 피드백과 반복을 가능하게 해서 개발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기획서 안에서의 시각화는 게임의 구조, 시스템의 플레이의 흐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제안서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PPT로 다이어그램 도형을 예쁘게 그리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이라든지 레벨 구조, UI, UX 플로우, 시스템 관계, 경제 시스템 등 복잡한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용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다양한 역할의 팀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지원하는 게 목표인 거죠.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게요. 게임의 플레이 차트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로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벨 세팅, 레벨 맵,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있는데요. 이미지만 딱 봐도 각각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달라 보이죠. 가장 먼저 플로우 차트, 게임 내에서 퀘스트를 진행하는 그 흐름이라든지 플로우 그 튜토리얼 같은 그 단계에서 플레이어가 어떤 순서로 움직일 거야 하는 그 여정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미 플로우 차트는 우리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시스템 다이어그램은요?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플로우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훨씬 더 딥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투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A라는 몹을 공격했을 때 이 몹은 나한테 내가 B급 총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맞을 때 5%씩 데미지를 입는다. 총 데미지의 양은 100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5%씩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전부 제로가 됐을 때 어떤 식의 방전 사태가 일어나고 방전할 때는 어떤 로직으로 작동하고 이런 구체적인 게임의 룰과 게임의 구성에 대한 것들이 여기 시스템 다이어그램에서는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은 뭘까요? 실제 게임에 배치되는 화면들을 스케치를 하는데요. 메뉴라든지 HUD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맵이 들어가고 오브젝트 들어오고 플레이어의 그 헬스 값 들어오고 그다음에 팀의 헬스 값 들어오고 자 이것들이 보면은 인터페이스의 구조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그림이 없어요. 와이어는 단순한 뼈대이잖아요. 뼈대를 중심으로 UI는 이렇게 배치가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는 범주 안에 핵심 인터페이스를 배치를 하고 정보 중심으로 내가 컨트롤링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어디다? 상단 쪽에다 다 배치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UI를 설계를 해서 나중에 UI 디자인이 룩이 여기에 입혀지면 될 거입니다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이걸 러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벨 맵은요. 각 스테이지의 공간 구조와 주요 오브젝트 배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컨셉 드로잉이 끝나고 디테일한 디자인이 나와야 레벨 맵이 가능하지만 시나리오가 있어도 충분히 이 스테이지에서는 요 정보 저 스테이지에서는 저런 정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화 전략을 위한 적용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의 계층 구조, 우리가 즉 하이어라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핵심 시스템이라든지 주요 흐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치를 해요? 크기나 색상으로 강조해서 눈에 잘 들어오게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자,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하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1, 하이어라키라고 얘기하는 계층 구조의 눈에 들어오는 설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룹화의 일관성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각 관련된 정보는 시각적으로 묶어서 박스나 색상이나 라인 이런 것들로 묶어서 구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지 썸이 움직이는 범주는 조절하는 거예요. 컨트롤링 하는 거지만 위쪽에 나와 있는 애들은 거의 정보 데이터예요. 이런 애들을 위치라든지 아니면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룹화시켜서 일관성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간 활용이죠. 자, 적절한 여백을 두어서 제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썼어요. 적절한 여백을 두어서 정보 간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피로도를 누적시키지 말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화이트 스페이스가 되는 영역인 겠죠.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좌우 상단에다 배치를 했다면 컨트롤링은 하단에다 배치했지만 가운데는 결국 플레이어가 어떤 게임을 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여백을 비워둔 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자, 네 번째, 명확성하고 단순성. 이 명확성과 단순은요, 결국 복잡한 요소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불필요한 장식은 최소화시켜서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제가 아이템을 배치를 했어요. 아이템을 배치를 했는데, 이 아이템이 피벗 타임 같은 데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피벗 타임에 들어왔을 때, 자, 여기에서 막 강화되는 걸 보여줘요. 엄청 타이머들을 또 빨리 돌아가고 근데 내가 피벗 타임이 아닐 때도 여기 피벗 타임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하고 구별했을 때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잡한 요소는 단계별로 나누고 불필요한 장식은 최소화시켜서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는 데 집중하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플로우 차트는 시작, 진행, 종료 순으로 좌에서 우, 상에서 하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자,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주요 시스템 중심에서 하위 시스템 주변에 배치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합니다. 이 정도 차이를 두고 갔을 때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한 구체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들고 와이어프레임에서 더 룩이 완성되고 디테일이 높아지면 맵 세팅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기획안 안에서 실제로 어떤 항목으로 이 아이들을 배치하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게임의 개요나 목표는 인포그래픽이나 아이콘을 사용해서 게임 플레이의 메커니즘은 이런 플로우 차트라든지 시스템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해보셨죠? 캐릭터나 스토리에 관련된 것들은 캐릭터 시트를 만들었고 세계관 맵을 그렸어요. 그다음에 레벨이나 환경 관련돼서는 이런 레벨 맵이 들어오면 될 거고 레이아웃 스케치가 들어오면 될 거예요. 그리고 UI나 UX적인 설계에서는 이 바로 와이어프레임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유저의 플로우 차트도 그렸었죠. 사용자의 흐름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거죠. 기술 사양은 기술 구성도 표나 아니면은 구성도를 따로 만드는 게 방법인데요. 정 그런 게 만들기 어려우면 엑셀 화면을 캡처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각화된 정보가 제공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많이 반복해서 해요.
실제로 게임이나 콘텐츠 개발할 때요, 필수화되는 시각화 자료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당연히 우리 이런 플로우 차트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 뭐 루프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게임의 주요 흐름이라든지 플레이어의 행동 루프라든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해서 뭐 전투에서 탐험을 하고 거기서 전투가 일어났고 또 그 안에서 전투를 승리하고 패함으로 인해서 받는 보상과 그것이 갖는 성장,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 플레이 구조를 보여줘요. 사실 이 시스템에 대한 다이어그램도 그런 일련의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요,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 와이어 프레임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스토리보드예요. 우리가 영상에서 만드는 스토리보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내러티브와 주요 장면, 그리고 게임 이벤트의 시각적인 시퀀스, 즉 만화처럼 장면을 나열하게 해서 거기에 인터페이스가 클릭되었을 때 어떤 전개와 연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레벨 맵이라는 게 나왔지만 레벨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컨셉 아트인 거죠. 컨셉 아트는요, 캐릭터, 배경, 오브젝트, 분위기, 이 게임의 시각적인 정체성을 전달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와 최종 그래픽 방향성을 팀 전체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UI, UX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입. 지금 게임 내 메뉴라든지 HUD라든지 인벤토리,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구조와 동선을 모든 것들을 시각화를 하는데요. 실제 배치되는 버튼의 위치라든지 정보의 계층 구조를 미리 설계해서 사용자 경험을 검증해요.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뭐 종이를 오려서 위치에 배치를 해서 실제로 눌렀을 때 그 다음 페이지가 뭐가 열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불편했다, 좋았다, 만족스럽다 평가하는 게 이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의 방법은 워낙 많아서 이것만 따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다이어그램, 성장, 전투, 경제, 미션, 이 주요 동선이 시스템 간에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데이터가 흐름을 갖는지에 대한 도식화로서 아주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개발, 테스트 단계의 오류를 줄이는 데 최적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뭐 레벨 맵이라든지 환경 디자인, 이거는 솔직히 지금 제가 여기다 붙인 거는 그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스테이지 1, 2, 3, 4를 쭉 배열해 놓은 맵이지만 스테이지, 그 다음에 맵, 이건 맵이에요. 공간 배치, 주요 오브젝트의 위치, 이런 게 다 시각적으로 레벨 디자인 할 때 모든 게 다 잡혀요. 그래서 공간 구조와 플레이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3D 데이터, 애니메이션의 시각화, 캐릭터라든지 오브젝트, 3D 환경에 필요한 모든 모델링, 애니메이션 샘플, 실제 게임 내에서 구현되는 전 시각적 그 품질과 동작을 미리 점검하는 건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내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플레이와 동시에 좌에서 우측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합시다. 근데 이때 슈퍼마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슈퍼마리오가 달팽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간다 했을 때 충돌이 나요. 이것들의 충돌로 인해서 슈퍼마리오가 입는 데미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 데미지를 입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시각 요소를,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건가. 자, 걸어갈 때는 정면을 바라보면 내가 있는 쪽, 플레이어를 쪽 바라봐야 되죠. 근데 플레이어를 바라보고 걷지 않아요. 몸은 정면이지만 고개는 측면으로 이렇게 가라.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3D에서 나는 깨방정을 떨면서 춤을 추면서 가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적 품질과 동작을 미리 점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직무별로 이 시각화 자료가 왜 중요한지. 우선은 게임을 기획할 때 시스템
기획자와 컨텐츠 기획자가 있어요. 게임 시스템에서는 주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플로우 차트, 게임 플레이 루프라든지 밸런스 시뮬레이션 표,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컨텐츠 진행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게임의 규칙이 그 밸런스가 복잡한 구조적으로 이게 시각적으로 잘 전달이 돼야지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와 컨텐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연계성을 갖고 주요 이벤트의 시퀀스는 어떤 식으로 생성이 돼서 어떤 식의 흐름을 갖는다, 소비의 흐름을 갖는다 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도의 그 시각화 자료를 사용하고요. 컨셉 아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셉 아트는 캐릭터 만들고 환경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색상이라든지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를 잡고 이게 결과적으로 오브젝트의 그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고 전체적인 우리가 그 지배색, 분위기의 전달이라고 얘기했지만 시각적 전체성과 지배색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지배색이 바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 연출자의 의도 자체가 비춰져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3D 애니메이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분위기에 이 동작이 이 애니메이션이 흐름이 맞는 거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총으로 쐈어. 몹이 죽어야 되는데 몹이 거기서 갑자기 총 맞았다고 신난다고 댄스를 쳐. 이런 흐름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과 시각화되는 정보들이 노이즈로 작용하지 않고 이 게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요소로 이 바로 컨셉 아트하고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 또 하나 더해서 여기 레벨 그 UI UX 디자인까지요. UI UX 디자인에서는 와이어 프레임이라든지 인터페이스 플로우 차트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이거는 테스트용이지만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정보를 기획자가 이런 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만들어줘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공유가 되지는 거예요. 레벨 디자인도 사실 컨셉 디자인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긴 어렵죠. 그치만 사운드 같은 경우도 시각 자료가 필수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특정 이벤트, 시스템, 캐릭터와 연동되는 사운드의 흐름을 배치해서 그거를 시각의 보조적인 자료로 연출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운드 그 디자이너들은 오디오 큐, 그러니까 오디오 큐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정 시스템이라고 다시 돌아가서 위험, 보상, 성장 이런 것과 컨텐츠의 그 캐릭터의 특징이라든지 이벤트에 맞는 사운드 배경, 그 다음에 테마, 뭐 효과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맥락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향을 통한 환경적 스토리텔링에 가능하게끔 배경음, 환경음, 대사톤 이런 것들로 세계관 시스템의 분위기를 맞춰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시각적 디자인 필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장미꽃 하나를 보여줬을 때 장미꽃이 정원 가득한 장미꽃과 그 다음에 한 송이 그 꽃병에 외로이 서 있는 그 장미꽃을 비교했을 때 사운드가 어느 쪽이 더 풍성하고 화려할 것 같아요. 저는 전자는 되게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파티에 야외에서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분위기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운드를 고르라 그러면 오케스트라 정도 급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가 우리 기획서를 읽어야 하는 독자가 어떤 느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연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직무에 따른 당연한 시각화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각화 자료에 대해서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될까요? 사실 이 시각화 자료가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 누차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각적 자료는 왜 중요할까요? 이 시각적 자료는 사실은 게임이나 디지털 콘텐츠 기획서에서 당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게 뭐 상태,
체력이나 경험치나 점수 이런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진행이나 성장, 레벨업이라든지 기술틀이라든지 퀘스트의 진행도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인간이 시각 정보를 텍스트로 훨씬 빠르게 직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시각 정보를 텍스트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인식을 해요. 시각화 자료의 뭐 그래프라든지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이것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빠르게 파악하게 만들어주고 중요한 패턴이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하고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학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정보의 시각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체력바, 뭐 경험 게이지, 미니맵, 이런 거, 기술 트리, 이런 거, 이런 플레이어가 게임의 규칙 상태, 목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인지가 텍스트보다 더 잘 되기 때문에 정보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내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설명충이 나와가지고 우리 NPC가 나오죠. NPC가 나와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얘가 이런 정보 용도였구나 라는 게 가능하게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게임 내 시각적 피드백, 예를 들어서 성공과 실패, 이런 애니메이션들, 점수의 변화, 진행률표, 이런 것들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즉시적으로 확인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략을 조정하거나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거죠. 시각화된 정보는 게임의 목표와 도전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플레이어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기술 틀이나 업적 시스템이에요. 이 기술 틀이나 업적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앞으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시각적으로 안내하는데, 그 대표적인 안내가 인벤토리 같은 데 들어가면은요, 내가 무기가 이렇게 있고 무기를 강화하는 뭐예요? 카드나 덱을 줘요. 이 덱을 가지고 내가 얘를 강화했을 때 A라는 애가 A 플러스가 되면서 나는 원래 전투력이 10밖에 안 되는 애였는데 15까지 향상이 됐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게임 기술 트릭 안에서 나는 플레이를 하면서 앞으로 얘를 똑같은 스타일의 뭐 A 스타일의 다른 도구들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를 찾는다든지 카드를 얻는다든지 하는 동기부여와 흥미, 이거가 재밌어, 넌 아직까지 수집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게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바로 이 소유욕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소유욕이라는 게요, 우리가 석기시대 때만 해도 조가비를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존하기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장신구를 만들었다? 이런 행동은 인간이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거는 결국 다른 구성원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구별짓는 행위라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런 것들, 카드를 모으고 이런 수집을 하는 활동 자체도 우리는 이걸 그냥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이 게임 안에서의 나의 캐릭터가,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내가 게임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내가 이 아바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가치를 높여서 성취감을 같이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수집적인 요인은 어떤 행위를 내면화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방법을 제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카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몬스터 도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수집욕이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품을 구매하도록 유입하기도 하고요. 결국 내가 이거를 다 클리어했을 때, 수집했을 때 내가 얻는 만족도, 내가 PK를 나갔어,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15%밖에 안 됐을 때 내가 PK 나가면 무조건 나는 1등으로 죽었는데 내가 랭키 10위 안에 들었어.
이건 결국 나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시각화 정보는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한다. 결국 게임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걸 다른 말로요. 몰입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해볼게요. 몰입이라는 거.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죠. 미아이 책센터 미아이가 얘기했던 거. 물 흐르듯이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 단순히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게임 세계의 분위기와 감정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이제스틱이라고 게임 세계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시각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이제틱이랑 비다이제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인터페이스가 게임 안에 들어있는 거 있고 인터페이스가 게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 이런 이 다이제틱한 UI가 훨씬 더 몰입감과 그 현실감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요. 몰입형 시각화, 예를 들어 3D 맵이라든지 인터랙션 UHD라든지 이 실시간 변화하는 환경 정보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 세계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이 다이제틱한 UI 이런 것들이 결국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몰입감과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장기적인 플레이의 지속성, 연속 가능성, 지속성에 대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 거죠. 우리가요, 인지심리학을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된 학습 데이터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보의 시각화는 게임 내 학습의 몰입과 그 동기를 강화시키는 핵심 전략이고요. 학습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규칙적인 습득, 피드백, 자기주도적인 탐색을 촉진하고 몰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감정적인 반응, 현실감, 상호작용성을 높여서 플레이어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걸 유지한다. 이런 잘 설계된 시각화는 게임의 재미, 난이도, 교육 효과, 감정적인 경험 이 모든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게 게임의 완성도, 성공 가능성 이런 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각화 자료 중에 뭐 체력바라든지 아니면은 맵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복잡한 상태나 데이터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적의 난이도를 뭐 예를 들어 노랑, 초록, 빨강으로 표현을 했다면 플레이어는 이 색깔의 적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전투를 해야 되는구나 말아야 하는구나 그 위험에 대한 인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쟁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미니맵이요. 아이콘이라든지 특정 목표 지점까지 플레이어가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그래서 더 빨리 게임을 참여할지 아니면 후퇴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복잡한 변수나 시스템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데 전체적인 구조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데 이런 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각화 정보에 대한 것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뭐 이렇게 RPG 이런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리소스의 흐름이나 생산과 소비 구조라든지 아니면 성과지표 이런 대시보드나 그래프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할 때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각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RPG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이럴 때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시각화는 과거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인 거죠. 그럼 이게 결국 어떤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현재의 상태는 내가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에 대한 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략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어떤 전략을 구축하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거죠.
그래서 경험치에 대한 게이지나 기술 트리, 업적 진행도, 이 플레이어가 어떤 경로에서의 성장을 해서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말두고 RTS 게임의 자원, 유닛 현황판, 경제 시뮬레이션의 트렌드, 그래프 이런 것들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거죠. 지금 이 화면이 방금 얘기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인 거죠. 자, 그러면은요, 실제 전략 게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각화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장르별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미니맵이 왜 중요한가? 레이어드의 정보, 레이어드로 제공되는 정보. 사실요, 지금 이건 CNC3의 화면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미니맵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맵은 지역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색상에 이 경계가 파란색으로 경계면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상, 아이콘, 투명도, 윤곽선 이런 다양한 시각적 기호가 활용이 되지는데 뭐 이벤트를 알릴 때 뭐 깜빡깜빡하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확대나 동적 효과 이런 것들이 주로 환기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깜빡깜빡거리는 원들이 이벤트 알림 있을 때마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유닛 현황, 부대별 세부 정보, 그다음에 개별 유닛 상태 이런 것들도 분류가 돼서 보여지고 뭐 전략 이동 전투 시각화 얘네 전투 시각화 어떻게 나타내요? 뭐 화살표나 히트맵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로 부대 이동 같은 거 할 때 자원 이런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요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으로 이제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체력, 탄약, 미니맵, 퀘스트 이런 것들 핵심 정보들이 화면 중앙이나 아니면 주변에 배치해서 인지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1인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코마카이한 숫자들이 다 그런 정보들의 일환인 거죠. 이 PCI 뷰라고 얘기하는데요. 데미지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명중했을 때 스킬 피드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아이콘 무기 팀 정보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상 값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우 대표적인 RPG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도 화면에서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체력바 이런 거, 만화, 경험치 이런 것들을 길이와 색깔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평바, 수직바 이런 거, 그라디언트 이런 것들 지금 여기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 적용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퀘스트의 목표, NPC의 위치, 진행도 이런 것들은 지도 위에 아이콘을 만들거나 마커, 경로선 이런 것들 표시로 보여주죠. 그 외에도 뭐 노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스킬 습득하는 그런 경로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는 사실 히트맵이나 차트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심시티를 여러분들한테 대표로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써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자원이 분포하고 있고 인구가 몇 명이고 범죄율은 어떻게 되고 얘네 심시티 같은 경우 이런 걸 색상이랑 농도 차트로 시각화해서 보여주죠. 대시보드형 UI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심시티가 아닐까 싶어요. 주요 지표 수입이나 이게 팝업처럼 이렇게 빵 뜨잖아요. 대시보드가. 그래서 수입, 지출, 성장 이런 그래프들, 게이지 아이콘 이런 거 지금 사실 여기 건축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아이콘이 집 짓는 사람이 쓰는 안전모 그런 것들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파판을 갖고 왔는데 파판에서는 이게 사실 파티원에 대한 정보 이건 대규모 뭐 MMORPG 대표 뭐 와우도 그렇지만 이거 보면 파티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상태 정보가 나오고 버프나 디버프 등의 아이콘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색상 숫자 이런 것들로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죠.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이벤트, 레이어드 경고, 깜빡깜빡거리고 진동 오고 사운드, 복합적인 시청각 요소를 중요한 이벤트로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 전체적인 것들을 딱 봤을 때요. 공통적으로 효과적 시각화 원칙이라는 게 보여요. 첫 번째, 동적 시각화. 이거는요. 움직임, 깜빡임, 색상 변화 이런 것들로 주목도와 실시간 반응을 강화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정보의 계층. hierarchy, information hierarchy. 중요 정보는 중심에 강조하고 부가 정보는 주변이나 축소 아니면 계층적으로 어디에다 숨겨놓죠. 그리고 세 번째, simple icon, 색상 코드 이런 거. 직관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뭐 도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투명도, 겹쳐짐. 그래서 알파나 아니면 레이어드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배경과 정보가 겹칠 때 투명도를 조정해서 가독성을 상실시키지 않겠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대화창 막 파티원들하고 막 대화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겹쳐지니까 여기 투명도로 조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맞춤 시각화, 커스터마이징한 비주얼라이징. 이게 뭐예요? 플레이어의 주의, 역할, 게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배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결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복잡한 정보는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전략적으로 판단과 몰입을 돕게 만드는데 이것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실시간 계층적 정보 제공을 통해서 플레이어의 전략 수립과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요. 게임 기획과 디지털 콘텐츠 기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정보의 시각화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개발 현장에서도 활용되는 다양한 이 시각화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동적 시각화를 해야 하고 왜 계층화돼야 하는지를 기획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다 한 내용들이에요. 기획에서 이렇게 해서 유저가 뭐 때문에 유저의 플로우 차트 때문에 유저가 만족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게임의 이탈률을 낮추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잡한 시스템과 콘텐츠의 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플로우 차트도 만들고 시스템 다이어그램, 와이어프레임, 컨셉 아트 다양한 시각화 자료가 왜 필수적인지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서가 단순하게 문서가 아니에요. 팀원과 소통하고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단순한 설계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나침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기획서에서도 명확한 구조와 시각화 자료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해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토론하면서 이 시각화 전략에 맞춰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자 고민해 오세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에서 핵심적인 인터랙션 요소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까지 고민을 했다면 그걸 잘 보여지는 시각화 방법은 무엇일까? 플로우 차트를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야지 그 시각화가 전달이 될까? 나는 어떤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갖춰야 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고요. 우리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